여기가 무슨 시골 읍내 장터인 줄 아십니까? 목소리에는 단 1g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니면 무슨 경로당 노인정인 줄 아십니까? 와서 떼쓰면 다 해결됩니까? 박옥순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다. 14시간을 달려온 길의 끝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들 같은 군인이 아니라 얼음으로 빚은 칼날이었다. 모든 것은 이틀 전 대한민국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까맣게 타들어간 옥순의 낡은 부엌 달력에는 손자 이지훈 일병의 편지가 도착한 날이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편지는 싹싹했다. 부대는 좋고 밥도 맛있고 선임들도 잘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옥수는 편지지 마지막 줄 유독 꾹꾹 눌러 쓴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수십 년 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남편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옥순아,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 편지를 받고 사흘 뒤 옥수는 남편 대신 유골함을 받았다. 그녀에게 괜찮다는 말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 그날 밤으로 옥수는 갯벌 일로 모아둔 쌈짓돈 전부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3시 그녀는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해남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광주 유스케어로, 광주에서 다시 4시간을 달려 서울 용산역으로, 용산역의 거대한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한 것을 영무원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와 다시 버스를 타고 의정부를 거쳐 신철원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7월의 철원 분지는 거대한 가마솥이었다. 해남의 끈적한 바닷바람과는 질이 다른 살을 태우는 건조한 열기가 옥순을 덮쳤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그녀의 낡은 검은 고무신을 녹여버릴 것만 같았다. 할매, 거까지는 택시 못 들어가. 민통선 앞까지만 모셔다 드릴게. 택시기사는 육군 제육사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옥수는 민간인 통제소 앞에서 내렸다. 저 멀리 거대한 군부대의 정문이 보였지만 그 거리는 늙은 몸으로 걷기에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겼다. 가방 안에는 손자에게 줄 약과와 직접 말린 육포가 들어있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굽은 허리를 더 깊게 땅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땀으로 온몸이 젖고 현기증이 일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청성부대라는 거대한 간판이 아지랑이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위병소는 거대했다. 철문 양쪽으로 총을 든 젊은 군인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그늘에서 튀어나온 사병은 앳돼 보였다. 헬멧 아래로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옥순을 보는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 저기 여그 이지훈 일병이 할미여. 우리 손주 얼굴 좀 볼라고. 옥수는 해남 사투리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이지훈 일병님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병 김민준 이병은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곧 그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했다. 그는 다시 땀을 닦으며 옥순에게 다가왔다. 저 할머니, 이지훈 일병님 면회 명단에 오늘 성함이 없으신데요. 혹시 3일 전에 미리 신청하셨습니까? 신청? 그게 무엇이요? 나는 그냥 편지 보고 우리 손주 아픈가 싶어서 저기 해남 땅끝에서 새벽차 타고 왔는디. 할머니 규정상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최전방이라 절차가 엄격해서요. 김민준 이병은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할머니가 겹쳐 보였다. 어떡하죠, 날도 이렇게 더운데. 제발 총각. 나 늙은이가 이까지 왔는디 얼굴만이라도 딱 5분만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응. 옥순이 김이병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김이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행정반에 전화를 걸어보려던 순간이었다. 위병소 안쪽 건물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목덜미를 꼿꼿이 세운 자세. 번쩍이는 전투화가 마치 자로 잰 듯한 보폭으로 다가왔다. 육군 제6사단 수색대대 소속 한승우 중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가장 험하다는 최전방 수색대대에 자원한 엘리트. 그는 다음 주에 있을 군단장 순시 준비로 일주일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규정은 그의 종교였다. 그는 위병소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란을 목격했다. 땀에 전 낡은 저고리를 입고 흙먼지가 묻은 고무신을 신은 채 자신의 부대원에게 매달리고 있는 노인. 그것은 한승우 중위가 가장 혐오하는 비효율과 무질서의 상징이었다. 김이병. 근무 태도 불량한가. 차가운 목소리에 김이병이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아닙니다. 저 이 할머님께서. 설명은 필요 없다. 한승우 중위는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연민 대신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듯한 냉정함만 가득했다. 어르신. 여기는 민간인 구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입니다. 아이고 장교님 내가 우리 손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옥순이요. 우리 손주는 이지훈 일병. 면회 명단에 없으시더군요. 한승우는 김이병의 보고서를 낚아채며 말했다. 규정상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통보였다. 옥수는 억장이 무너졌다. 14시간을 달려온 길이 손주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규정이라는 단어 하나에 산산조각 났다. 장교님 제발 나 해남 땅끝에서 왔어. 오늘 못 보면 내가 여기서 죽어. 우리 손주 얼굴만. 옥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승우 중위의 군복 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십시오. 한승우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 닿기라도 한 듯 자신의 군복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옥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김이병은 입 다물어. 상급자가 민원인 응대 중이다. 한승우는 다시 옥순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조금 전보다 더욱 차갑게 빛났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기는 규율과 법규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어르신 한 분 봐주기 시작하면 이 최전방 철책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정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는 옥순의 굽은 허리와 남루한 행색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가 무슨 시골 읍내 장터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위병소에 울렸다. 아니면 무슨 경로당 노인정인 줄 아십니까? 와서 떼쓰면 다 해결됩니까?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한승우 중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옥순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옥순의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내용은 위병소 전체에 울릴 만큼 잔인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의 시선이 옥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땀에 절어 축축하게 달라붙은 낡은 저고리, 흙먼지가 그대로 앉은 검은색 고무신, 깊게 팬주름 사이로 흐르는 땀과 눈물이 뒤엉킨 얼굴. 꼴이 이게 뭡니까? 김민준 이병이 숨을 들이켰다. 땀 냄새, 흙 냄새. 어르신 같은 분이 정문에 떡하니 서 계시면 주말마다 면회 오는 다른 학부모님들, 지나가는 외부 손님들이 우리 육사단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부대 격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격.
그 한 글자가 옥순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울렸다. 부대 이미지. 옥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갯벌에서 긁히고 소금물에 절어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 해남의 땡볕 아래 평생을 일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 읍내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산 오늘을 위해 아껴 입은 무명 저고리. 이 모든 것이 부대의 격을 떨어뜨리는 보기 흉한 것이란 말인가. 내가 내 꼴이 보기 흉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한승우 중위는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듯이 소리쳤다. 여기가 어르신들 동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당장 돌아가시죠. 김이병. 이병 김민준. 저 어르신 민통선 밖으로 즉각 퇴거 조치하도록. 만약 불응 시에는 군형법상 초소 침범 시도로 간주하고 상부에 보고하겠다. 네. 복명복창 안 하나. 충성. 즉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준 이병은 울상이 되어 옥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일단 나가셔야. 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귓가에서는 수만 마리의 매미가 한꺼번에 울어대는 듯한 이명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철원의 아지랑이가 검붉게 소용돌이쳤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날에도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남편은 이 땅을 지키다 죽었다. 이 땅에 서 있는 저 젊은 군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군인이 지키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남편은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땅을 지킨다는 군인에게서 남편의 아내인 자신이 부대 이미지를 망치는 흉한 것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고 있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펄펄 끓는 쇳물 같은 눈물이었다. 옥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애원과 절박함으로 흐려져 있던 눈동자가 마치 수백 년 묵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이병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퇴거 조치를 명령하고 돌아서려던 한승우 중위의 등을 꼿꼿이 노려보았다. 장교님. 방금 전까지 떨리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옥순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한승우 중위가 의아하다는 듯 멈칫하며 돌아봤다. 옥순은 자신의 낡은 검은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김이병은 옥순이 차비라도 꺼내며 마지막으로 사정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옥순은 가방 안쪽 깊숙한 곳, 닳고 다른 비단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한승우 중위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저런 노인이 가지기엔 과한 물건이었다. 옥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켰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른 박옥순 할머니의 엄지손가락은 미동도 없었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렸다. 예, 어머님. 전화기 너머에서 굵고 낮은 그러나 강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승우 중위는 헛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님. 그는 옥순 할머니가 자식에게 전화해 유치한 하소연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다. 그의 입꼬리가 경멸감으로 비틀렸다. 어르신. 지금 아드님한테 이르시는 겁니까? 군대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드님이 뭐 장군이라도 되십니까? 그는 곁에 서 있던 김민준 이병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김이병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옥수는 한승우 중위를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수화기 너머의 한 사람에게만 향했다. 나다 성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톤은 차분했다. 내가 지금 철원 육사단 정문에 와 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놀란 듯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님, 그곳에는 어쩐 일로 기별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우리 손주 지훈이 보러 왔지. 옥수는 시선을 한승우 중위에게 고정한 채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의조렸다. 그런데 어떤 젊은 장교가 내 옷차림이 부대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는구나. 땀 냄새, 흙 냄새 난다고 꼴이 이게 뭐냐고.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니 당장 꺼지라고 하는구나. 한승우 중위는 어이가 없었다. 저 노파가 지금 자신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며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이 언제 끝나나 지켜보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1초, 2초, 3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살벌했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까의 그 따뜻한 박성일이 아니었다. 누굽니까?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갑고 낮아져 있었다. 어느 부대 어떤 새끼가. 성일아. 화내지 마라. 내가 그냥. 어머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대 어떤 놈입니까? 한승우 중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옥순의 스마트폰을 빼앗을 듯이 소리쳤다. 어르신.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다. 당장 전화 끊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옥수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마지막 말을 이었다. 육사단 수색대대라더구나. 계급은 중위, 이름은 한승우라고 한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는 듯한 격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절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성이라 나는. 제가 지금 당장 갑니다. 그 새끼 제가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전화가 급하게 끊겼다. 옥수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 일련의 동작은 너무도 침착해서 방금 전의 살벌한 통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한승우 중위는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혔다. 당장 온다? 누가요? 설마 국방부 장관이라도 오신답니까? 그는 김민준 이병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김이병 뭐하나? 저 할머니 안 끌어내고. 내가 규정대로 처리 안 하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내 책임이다. 이 이병 김민준. 하지만 한승우 중위가 김이병의 흉장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위협했다. 너 지금 내 명령 불복종하는 건가? 영창 가고 싶어? 김민준 이병이 울상이 되어 옥순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르르르릉. 위병소 안쪽 당직 사령실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보음에 가까웠다. 구형 다이얼 전화기는 플라스틱 몸체가 깨질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떨며 쇠가 갈리는 소리를 토해냈다. 한승우 중위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규정 속에 저렇게 발작적인 전화벨 소리는 없었다. 김이병, 뭣들 하나. 저 전화 안 받아. 김민준 이병은 옥순 할머니를 끌어내려던 자세 그대로 얼어붙은 한승우 중위를 지나쳐 당직실로 뛰어들어갔다. 충성. 위병소 이병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이병이 수화기를 붙잡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분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절박한 고함이었다. 누구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야, 너 거기 당직 사령이지. 지금 정문 앞에 누구 계시냐? 똑바로 말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 격앙되어 있어 계급을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저 당직 사령님은 지금 저는 위병 근무자입니다.
지금 정문 앞에는 김이병은 차마 초라한 할머니라고 말할 수 없어 입을 우물거렸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한승우 중위가 성큼성큼 당직실 안으로 들어와 김이병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불쾌하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수색대대 한승우 중위다. 신원불명의 민간인 한 명이 초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한승우 중위, 내가 한승우냐? 이 미친 새끼야. 순간 한승우 중위의 귀를 의심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 자신보다 상급자였지만 이성적인 지시가 아닌 순전한 욕설을 퍼부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짓거린 거야? 누구신데 반말과 욕설을. 나 38연대 작전과장이다. 이 멍청한 새끼야. 지금 연대장님, 아니 사단장님까지 전화가 불이 나서. 한승우 중위의 뇌가 처음으로 정지했다. 연대 작전과장. 중령이었다. 자신의 직속 상관도 아닌 연대 참모가, 그것도 타 연대 과장이 자신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규정? 그분이 내 규정보다 미치냐? 그분 발톱의 때가 내가 말하는 규정보다 위에 있어, 이 새끼야. 너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그리고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게 해봐. 너 나한테 죽는 게 아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쾅! 한승우 중위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 처음으로 식은땀 한 방울이 맺혔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육사식 논리 회로가 완전히 타버린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끼익! 아스팔트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위병소 안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지휘관 차량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1호차였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뒷문이 열리고 튀어나온 것은 수색 대대장 강인철 중령이었다. 그는 전투복 상의에 단추를 채울 겨를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평소 각에 죽고 각에 살던 그가 전투와 한쪽 끈이 풀린 채였다. 한중이. 강인철 중령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한승우 중위에게 달려오며 외쳤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대대장님. 규정 위반 민간인이. 닥쳐. 철썩. 강인철 중령의 손바닥이 한승우 중위의 뺨을 후려쳤다. 위병소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김민준 이병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한승우 중위는 불타는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육사 수석 졸업 이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다. 대대장님 지금 내가 감히 그분께. 강인철 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승우 중위 뒤편 아지랑이 속에 서 있는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옥순에게 달려가려다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허리를 굽혔다. 저 어르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육사단 수색 대대장 강인철 중령입니다. 저 새끼가 저 미친놈이. 강인철 중령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그의 공포는 단순히 상급자에게 찍혔다는 공포가 아니었다. 박옥순. 그 이름 석자. 그것은 이 부대, 특히 이지훈 일병이 속한 3소대와 관련된 모든 비밀을 덮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지훈 일병.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한승우 중위는 그를 그저 조용한 관심 병사 정도로 알았지만 강인철 중령은 알고 있었다. 이지훈이 황 병장 무리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군단장 순시 전까지 조용히 덮으라고 소대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 관심병사의 할머니가 하필이면 그분이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30m쯤 떨어진 곳에서 자신에게 달려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부하에게 가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중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거대한 산이 그 산기슭에서 아웅다웅하는 다람쥐 두 마리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그 고요함이 강인철 중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한승우, 너 이 새끼 당장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한승우 중위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규정 위반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상관의 명령. 이것은 모순이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대대장님, 저는 이 개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강중령이 다시 한승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민간인 통제소 방향에서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우웅. 땅이 울렸다. 처음에는 한 대의 엔진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곧 2대, 3대, 4대의 소리로 불어났다. 그것은 일반 승용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육중한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도로를 압도하는 굉음이었다. 저건 김민준 이병이 민통선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지랑이 너머로 검은색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검은색 지휘관 차량들이었다. 선두에는 헌병대 사이드카 2대가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길을 열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별판을 단 검은색 세단이 1대, 2대, 3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치 군단 전체가 이곳 위병소를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았다. 세상에. 강인철 중령은 한승우 중위의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스르르 풀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저 선두 차량의 번호판을 알고 있었다. 6일. 군단장님. 강중령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승우 중위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이 민간인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규정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아니라 감히 쳐다보아서도 안 될 거대한 하늘이었음을. 차량 행렬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위병소 근무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속도로 정문을 향해 돌진했다. 선두의 헌병 사이드카가 위병소 앞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방어벽을 만들자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3대가 연달아 멈춰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7월의 매캐한 열기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김민준 이병은 숨을 삼켰다. 강인철 중령은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한승우 중위는 불타는 뺨을 움켜쥔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거대함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선두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이성 장군, 육사단장 강평호 소장이었다. 그는 이마에 땀이 범벅이 된 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 옆 차에서 삼성 장군, 3군단장 윤석호 중장이 내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위병소의 모든 소리가 죽었다. 이글거리던 7월의 태양도, 귀를 찢던 매미 소리도,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던 아지랑이마저도 강원도 철원의 그 공기 속에 얼어붙었다. 검은색 1호차, 3호차, 5호차가 위병소 앞을 가로막고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어깨에 별 2개를 단 육사단장 강평호 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옆에서 어깨에 별 3개를 단 3군단장 윤석호 중장이 내렸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그늘이 진 그의 눈은 위병소 앞의 모든 것을 훑었다.
그 시선은 위계 질서를 따라 흐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려다 말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수색 대대장 강인철 중령을 보지 않았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한 채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서 있는 한승우 중위도 보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달려오려던 이성 장군, 강평호 소장마저도 그의 시야에 없었다. 3군단장 윤석호 중장의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먼지투성이 낡은 고무신을 신고 땀에 전 무명 저고리를 입은 채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박옥순 할머니. 윤석호 중장이 움직였다. 그는 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강인철 중령과 한승우 중위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거대한 망치질과도 같았다. 강평호 소장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윤 중장에게 다가가려 했다. 군단장님, 여기는 보고 드린 대로. 윤석호 중장은 강 소장을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강 소장의 접근을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무언의 그러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강 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석호 중장은 옥순 할머니의 5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 장군, 철원 일대의 모든 군을 지휘하는 군단장은 그 초라한 노인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조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경노한 사자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아들의 떨리는 신음이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한승우 중위의 남은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어머님. 저 늙고 초라한 노인이 삼성 장군, 군단장의 어머니란 말인가. 어머님 어찌 기별 한 통 없이 이 험한 곳까지. 윤석호 중장은 굽혔던 허리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충격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경을 목격한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옥순 할머니의 땀에 전 얼굴과 그녀가 짚고 있는 낡은 지팡이와 그녀의 발치에 놓인 검은 가방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옥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이었다. 일어나게. 박옥순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그를 막아 세웠다. 군인이 이 많은 아들들 앞에서 그래서 쓰나. 옥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윤석호 중장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다. 성일이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성일. 한승우 중위의 귀에 옥순이 삼성 장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박혔다. 강인철 중령은 이제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그의 등골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다. 이지훈 일병의 할머니가 하필이면 윤석호 군단장과 이런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윤석호 중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옥순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옥순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위병소의 다른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윤석호 중장의 얼굴에서 아들의 표정은 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3군단장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지휘관의 살기 어린 얼굴이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가장 먼저 육사단장 강평호 소장에게 향했다. 강 소장. 예. 군단장님. 여기가 자네 관할 구역인가. 죄송합니다. 강평호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단 전체의 명운이 자신의 군 생활이 이 순간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닐세. 윤 중장의 시선은 강 소장을 지나쳐
그 뒤에 서 있는 수색 대대장 강인철 중령에게 향했다. 자네가 수색 대대장인가? 충, 성, 중령 강인철, 군단장님께. 됐네. 윤 중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강 중령의 뺨에 스치듯 시선을 주었다가 그 옆에 서 있는 한승우 중위의 뺨에 난 붉은 손자국을 확인했다.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자네인가? 윤석호 중장이 한승우 중위를 향해 물었다. 한승우 중위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목구멍이 뜨거운 쇠로 막힌 듯 했다. 그의 눈앞에 지난 일주일간의 밤샘 작업, 군단장 순시 보고서, 그리고 자신의 완벽했던 규정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가, 자네가. 윤 중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다. 자네가 저분께. 그는 옥순 할머니를 향해 턱짓했다. 저분께 부대격을 말했나. 한승우 중위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저분께 꼴이 이게 뭐냐고 물었나. 저분께 여기가 경로당이냐며 당장 꺼지라고 말했나. 한승우 중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쿵소리와 함께 그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육사수석, 엘리트, 최전방이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죄가 아니었다. 공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윤석호 중장은 무릎 꿇은 한승우 중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디인 줄 아는가? 그는 한승우 중위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위병소의 모든 장병을 향한 것이었다. 여기는 철원이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수십 년 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세대가 피를 흘리며 지켜낸 땅이다. 내가 매일 밥 처먹고 잠자는 이 막사가 수만 명의 뼈로 세워진 곳이란 말이다. 그는 손을 들어 저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북쪽의 능선을 가리켰다. 저기가 백마고지다. 위병소의 모든 공기가 그 이름의 무게에 짓눌렸다. 자네가 감히 격을 운운했던 저분은 윤 중장이 박옥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이시자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이신 고 임철규 장군님의 부인이시다. 임철규 장군. 그 이름이 터져나오는 순간 사단장 강평호 소장과 대대장 강인철 중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한승우 중위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임철규 장군께서 이 땅을 지키다 산화하시고 윤석호 중장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분은 박옥순 어머님은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연금과 보훈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 그는 무릎 꿇은 한승우 중위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듯이 소리쳤다. 왜인지 아나? 남편의 전우들이 아직도 폐지를 줍고 다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편히 받겠나 하시며 그 돈으로 단 한 명의 병사에게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여라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수십 년간 이 육사단에 기부해 오신 분이다. 한승우 중위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이 커졌다. 자네가 매년 겨울 입는 그 따뜻한 방한복, 자네가 여름에 먹는 그 시원한 수박 한 통. 그게 다 이분 박옥순 어머님의 피와 땀으로 사온 것일 줄도 모르고. 윤 중장은 옥순의 낡은 검은 가방을 가리켰다. 그런 분이 평생을 해남 땅끝에서 갯벌 흙을 파시며 오늘 너에게 먹이려고 싼 약과와 육포가 든 그 가방을 들고 14시간을 달려오셨다. 윤 중장은 옥순의 낡은 검은 가방을 가리켰다. 그런 분께 내가 감히 부대격을, 꼴을, 규정을. 군단장님, 내 놈이 말하는 격이 무엇인가? 내 놈의 그 번쩍이는 전투화인가 아니면 어머님의 저 뒤틀린 손마디인가? 내 놈이 말하는 규정이 무엇인가?
저분의 숭고한 희생인가 아니면 내 놈의 그 잘난 육사 졸업장인가. 윤석호 중장의 포효는 철원 하늘을 찢을 듯 했다. 강평호 소장. 예. 군단장님. 저놈 당장 군복 벗겨.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군사법원에 회부해. 감히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우리 군의 어머니를 능멸한 죄를 물어라. 예. 알겠습니다. 강평호 소장이 헌병을 부르려던 그 순간이었다. 됐네.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한마디. 박옥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릎 꿇은 한승우 중위에게 다가왔다. 윤석호 중장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옥수는 손을 저어 막았다. 그녀는 한승우 중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젊은 장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며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옥수는 자신의 거칠고 뒤틀린 손을 들어 한승우 중위의 머리 위에 얹었다. 성이라 그만하게. 옥순이 윤석호 중장을 불렀다. 어머님 하지만 이놈이. 몰라서 그런 게야. 젊은 사람이 아직 몰라서. 옥수는 한승우 중위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아이도 이 나라 지키는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일세.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게 규정이나 격 같은 게 아니야. 바로 이런 아이들이었지. 한승우 중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하고 숭고한 것 앞에서 터져나오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옥수는 윤석호 중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지친 기색과 간절함만 남아있었다. 그만 화 풀고. 우리 지훈이 내 손주 이지훈 일병.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강인철 중령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옥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녀석 얼굴이나 보게 해주게. 박옥순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 얼굴이나 보게 해주게라고 말한 순간 3군 단장 윤석호 중장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아들의 표정은 사라지고 군단장의 위엄이 돌아왔다. 강평호 소장. 예. 군단장님. 지금 즉시 육사단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어머님을 모시게. 최고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색대대장. 예. 군단장님. 공포에 질려있던 강인철 중령이 군홧발을 부딪혔다. 당장 10분 내로. 이지훈 일병 어머님 앞으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강인철 중령은 경례를 붙이고 지옥에서 풀려난 듯 뒤돌아 자신의 1호차를 향해 뛰었다. 그가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옥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한승우 중위는 헌병대에 의해 양팔이 붙잡힌 채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옥수는 그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팡이를 쥔 채 묵묵히 지켜보았다. 윤석호 중장이 옥순에게 다가와 다시 허리를 굽혔다. 어머님 우선 땡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단장실 옆에 귀빈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지요. 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발을 내딛자 삼성 장군과 이성 장군이 마치 궁중시종처럼 그녀의 좌우를 호위했다. 7월의 맹렬한 태양 아래 땀에 전 무명 저고리를 입은 노파가 2명의 장군에게 둘러싸여 위병소를 통과하는 그 기묘한 행렬을 위병소의 김민준 이병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처럼 바라보았다. 사단장실 옆의 귀빈 응접실은 다른 세계였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옥순의 땀을 식혔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거대한 가죽 소파와 자개로 장식된 탁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시지요.
강평호 소장이 직접 의자를 빼주려 했지만 옥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드넓은 부대의 연병장이 보였다. 성이라. 예, 어머님. 저 아이 한승우 중위인가 하는. 윤석호 중장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제가 직접. 너무 나무라지 마라. 예. 옥수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게야. 규정, 격 그런 게 세상 전부인 줄 아는 나이지. 내 남편도 젊었을 땐 그랬다. 윤석호 중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저 아이는 오늘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걸로 벌은 충분해.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는 건 어려운 법이야. 기회를 주게. 어머님. 윤석호 중장은 그녀의 깊은 뜻에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응접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강인철 중령은 복도 구석에서 휴대폰에 대고 미친 듯이 속삭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삼소대장이었다. 지금 당장 이지훈 일병 찾아. 아니 황 병장. 황 병장 바꿔. 황 병장? 너 이 새끼 일 똑바로 안 해? 이지훈 할머니가 지금 군단장님이랑 같이 사단장실에 와 계신다. 몰랐어? 이 개새끼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됐고. 지금 당장 이지훈이 관물대 확인해. 멍 자국이나 상처 있으면 무조건 가려. 전투복 제일 깨끗한 걸로 갈아입히고 세수 똑바로 시켜.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이지훈이한테 똑똑히 전해. 할머니 면회 끝나고 돌아오면 그땐 관심병사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갈 줄 알라고. 군단장 백 믿고 입 하나라도 잘못 놀리면 내 군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똑똑히 아주 똑똑히 일러두란 말이야. 알았어. 강인철 중령은 전화를 끊고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았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 저 놓친 내가 그냥 면회만 하고 돌아가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접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라. 강평호 소장이 말했다. 문이 열리고 강인철 중령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이지훈 일병이 서 있었다. 할머니. 이지훈 일병은 문이 열리자마자 옥순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전투복은 갓 달인 듯 깨끗했고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있었다. 옥순은 지팡이를 쥔 채 돌아섰다. 지훈아 내 손주. 할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 편지 때문에 아이고 할머니.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왜 이 먼 데까지 오셨어요? 이지훈은 옥순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옥순은 느꼈다. 손자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반가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짐승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뺨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지훈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니에요, 할머니. 군대 오면 다 빠져요. 저 밥도 잘 먹고. 그래, 그래, 내 손주. 옥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훈이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다. 옥수는 그 찰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응접실 안의 모든 장군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흐뭇하게 혹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옥수는 마치 지훈의 땀을 닦아주려는 듯 자연스럽게 손자의 소매를 잡았다. 날이 더워서 땀 좀 봐라. 그녀는 지훈의 왼쪽 전투복 소매를 아주 살짝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깨끗하게 씻겨 있었지만 손목 안쪽 연한 살갗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검붉은 자국. 그것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5개의 손가락이 완벽한 힘으로 움켜쥐었다가 남긴 끔찍한 폭력의 흔적이었다. 옥순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이지훈 일병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응접실 구석에 서 있는 강인철 중령을 힐끗 쳐다보았다. 강인철 중령은 그 시선을 받고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옥수는 손자의 소매를 다시 조용히 내려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한승우 중위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 안의 최고 어른인 윤석호 중장을 바라보았다. 성이라. 예, 어머님. 이리 오니라. 윤석호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맙네. 이리 귀한 대접도 해주고. 별 말씀을요, 어머님. 그런데 내가 늙어서 그런지 이런 좋은 방은 영 숨이 막혀서 못 있겠다. 옥수는 지훈의 어깨를 꽉 잡은 채 말했다. 내 손주 데리고 저녁이나 한 끼 먹여야 쓰겄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사단 간부 식당의 최고로. 아니. 옥순이 그의 말을 잘랐다. 여 말고. 이 부대 밖. 응접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이 아이 군복 벗기고 사복으로 갈아입혀서 옥수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저 철문 밖. 민간인들 밥 먹는 식당에서 단둘이 먹고 싶네. 자네들 아무도 없이.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관심병사로 분류된 사병을 사전 허가 없이 즉시 외출시키라는 것. 그것도 모든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강인철 중령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그게 절차상 이지훈 일병이 지금 부대 내 중요 임무가. 닥치게. 말을 한 것은 옥순이 아니었다. 윤석호 중장이었다. 그는 강인철 중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자네가 지금 어머님 말씀을 막는 겐가? 아, 아닙니다. 군단장님. 그런 뜻이. 이지훈 일병. 이 이병. 이지훈. 지훈이 공포에 질려 경례를 붙였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부로 3군단장 직권으로 공식 외출을 명받았다. 윤석호 중장은 자신의 곁에 있던 부관에게 명령했다. 김소령.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자네 사복 이 일병에게 입혀. 철원 시내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안전한 식당으로 두 분을 모셔라. 식당 주변 100m 우리 헌병대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윤 중장이 다시 옥순에게 허리를 숙였다. 염려 마시고 손주와 편히 식사하십시오. 절대 그 누구도 두 분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옥순은 말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가자, 손주야. 이지훈은 자신의 손을 잡은 할머니의 힘이 지옥문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저승사자의 힘처럼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강인철 중령을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부대라는 지옥을 돌아보며 응접실을 나섰다. 3군단장의 검은색 세단은 부대를 빠져나와 철원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운전석의 김소령은 룸미러조차 보지 않으려 애썼고 옥수는 창밖을, 지훈은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조금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던 대대장이 하늘 같은 군단장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초라한 할머니. 그는 공포스러웠다. 이 외출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진짜 지옥이 두려웠다. 차는 철원 시내 외곽의 한적한 한정식집 앞에 멈췄다. 오호가든이라는 간판은 낡았지만 입구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 차가 서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두 분만 모실 겁니다. 식사 끝나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김소령은 정중히 옥순을 안내하고 작은 호출기를 건넨 뒤 사라졌다.
식당 입구에는 오늘 재료 소진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방은 뜨끈한 온돌방이었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부대의 모든 소음과 시선이 차단되었다. 세상에 오직 할머니와 단둘만 남았다. 곧 음식이 차려졌다. 뜨거운 쌀밥과 미역국, 불고기와 각종 나물.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수개월 만에 처음 보는 음식이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뜨고 지훈의 밥그릇 위에 불고기 한 점을 얹어 주었다. 먹어라, 손주야.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숟가락이 입으로 향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지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오셨어요, 할머니? 그냥 편지만 보내시지. 지훈아. 저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달그락. 지훈이 결국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는 20살 청년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시끄러운 울음이 아니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상체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 할머니, 나 이제 어떡해요? 나 부대 돌아가면 나 이제 죽었어요. 죽긴 왜 죽어? 옥순이 그의 손등을 잡았다. 너는 안 죽어. 옥순은 지훈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방 안에는 오직 20살 청년의 억눌린 절규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의 울음이 잦아들자 옥수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이제 말해봐라. 옥수는 손자의 왼쪽 손목, 자신이 아까 보았던 그 검붉은 멍자국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훈련받다가. 지훈아. 옥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편지에 쓴 괜찮다는 말. 내 할아비도 똑같이 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죽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뭐든 숨기면 너도 내 할아비처럼 돼. 말해. 지훈은 할머니의 그 서늘한 눈을 보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쏟아내기 시작했다. 황 병장 때문이에요. 황 병장? 황진석 병장, 저희 소대 실세예요. 그 사람이 저를.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돈이었어요. PX에서 자기 것까지 다 사오라고 하고 돈은 안 주고 제 월급날만 되면. 얼마나? 매달 20만 원씩. 옥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다음엔 잠을 안 재웠어요. 밤 12시가 되면 창고로 불렀어요. 야간 특별 훈련이라고.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골랐다. 거기서 때렸어요. 소리 안 나게 젖은 수건으로. 옥순의 손이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왜 너를?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도 도망가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 거 그걸 다 아니까. 지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황 병장이 그랬어요. 넌 어차피 백도 없어서 아무도 안 찾아와. 넌 내가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몰라. 내 할망구가 알기나 하겠냐?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식당에서 밥이 쉬었어요. 반찬에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황 병장이 그걸 다 먹으라고. 제가 못 먹겠다고 하니까 제 머리를 잡고 그 짬통잔 반통에. 지훈은 차마 다음 말을 하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대장님께 보고했어요. 소대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대대장님께 바로 보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옥순의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근데 그날 밤에 대대장님 강인철 중령이 저를 불렀어요. 뭐라고 하더냐. 군단장님 순시가 코앞인데 사소한 일로 부대 시끄럽게 만들 거냐고 했어요. 사소한 일. 저보고 팀의 일원이 되라고 황 병장 불러서 잘 타일렀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대대장님이 황 병장한테 제가 찔렀다고 다 말했어요. 옥순의 눈이 감겼다. 가장 믿었던 지휘관의 배신. 그것이 모든 것을 끝장낸 것이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었어요. 황 병장이 저를 창고로 끌고 가서 내가 감히 날 찔러. 대대장님이 내 편 같지? 그러면서 제 손목을. 지우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사장에서 옥순이 보았던 바로 그 멍 자국이었다. 그 사람이 제 손목을 부러뜨릴 것처럼 잡고 내 할망구한테 편지 써. 잘 있다고. 괜찮다고. 안 쓰면 내가 짬통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내 할망구가 여기 와서 그 짬밥 먹게 될 줄 알아라. 그래서 썼어요. 할머니 그래서 괜찮다고 쓴 거예요. 지우는 식탁 위에 그대로 고개를 쳐박고 오열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식당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저녁 7시. 그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훈아, 밥 먹어라. 할머니? 일단 먹어. 너는 살아야지. 옥수는 떨리는 손자의 손에 다시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넌 내 할애비처럼 살아남은 거야. 그게 내 승리다. 지우는 울면서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옥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는 김소령이 준 호출기가 아닌 전화기의 단축번호 1번을 다시 길게 눌렀다. 어머님, 식사 편히 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윤석호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이라. 옥순의 목소리는 방금 전 손자를 달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남편의 전우들을 이끌고 지리산을 헤매던 여장부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받아 적어라.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10초간 이어졌다. 철원 한정식 집의 온돌방에서 이지훈 일병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분노를 사기는 소리였다. 짬통, 젖은 수건, 황진석 병장, 그리고 강인철 중령. 윤석호 군단장은 옥순의 말을 하나하나 복창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좌표를 확인하는 포병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어머님. 지훈이 절대 걱정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은 부대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성이라 하지만 이것은 군단장의 명령입니다. 윤석호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제가 지금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소령이 두 분을 군단 사령부 내의 영빈관으로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지훈이는 오늘부로 제99보호 관리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그 누구도 사단장이라도 제 허락 없이는 지훈이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11시. 육사단 수색대대 막사는 발칵 뒤집혔다. 사단 헌병대가 아니었다. 군단 사령부 직속 군단 특별기동 헌병대 소속 검은 베레모들이 막사 전체를 급습했다. 그들은 강인철 대대장의 어설픈 저지나 사단장의 전화를 모두 무시했다. 군단장님 직권 명령이다. 문 열어. 황진석 병장은 자신의 관물대에서 잠을 자다 말고 끌려 나왔다. 그를 따르던 주동자 3명도 함께였다. 뭡니까? 이거. 황 병장이 발악했지만 헌병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수갑을 채웠다. 그 같은 시각 강인철 중령은 사단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사태를 수습할 궁리를 하다가
자신의 사무실로 들이닥친 군단 감찰실 장교들에게 연행되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박옥순 할머니는 영빈관에서, 이지훈은 그 옆방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밤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군단 감찰실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강인철 중령과 황진석 병장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억울합니다. 황진석 병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다. 이지훈 일병은 자대 배치 첫날부터 부대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 특급 관심 병사였습니다. 제가 상병 분대장으로서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형처럼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돈은? 감찰관이 물었다. 돈이요? 오히려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 녀석이 주말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서 제 돈 20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이지훈 일병에 잡힐 차용증이었다. 물론 그것은 황 병장이 이지훈을 협박해 미리 받아둔 것이었다. 젖은 수건은 뭔가? 그건. 황 병장은 얼굴을 붉혔다. 남자애들끼리 장난친 겁니다. 이지훈이 씻기 싫어하길래 저희끼리 물 적셔서 장난치다가 그걸 그렇게 말할 줄은. 짬통에 머리를 박게 했다는 건.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황 병장이 펄쩍 뛰었다. 그날 밥이 살짝 설익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지훈이 갑자기 식판을 엎으면서 이딴 썩은 밥을 사람 먹으라고 주냐. 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그걸 말리다가 몸싸움이 붙은 게 전부입니다. 조사는 다른 병사들에게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3소대 병사들은 이미 강인철 중령과 황 병장에 의해 완벽하게 입이 맞춰진 상태였다. 이지훈 일병 원래 좀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물건 훔치고. 황 병장님이 오히려 보살처럼 챙겨주신 겁니다. 짬통 사건이요? 지훈이가 먼저 식판 던졌어요. 저희 다 봤습니다. 모든 증언이 이지훈을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결정타는 강인철 중령의 증언이었다. 그는 감찰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도력의 부재를 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군단장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지훈 일병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나? 네. 하지만 군단장님 순실을 앞두고 부대의 명예를 위해 어떻게든 안고 가려 했습니다. 황 병장에게도 동생처럼 보살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훈 일병이 제 선의를 이렇게 할머님께 거짓을 고해 부대를 음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증거라며 이지훈 일병의 상담 일지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피해 망상, 폭력적 성향, 거짓말 등의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물론 모두 강인철 중령이 소대장에게 지시해 조작한 것이었다. 상황은 뒤집혔다. 이지훈은 보호관리 대상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상관모해 혐의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호 중장은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그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류와 다수의 증언은 완벽하게 이지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군단장의 직감만으로는 이 닫힌 문을 부술 수 없었다. 어머님. 영빈관에서 옥순을 만난 윤 중장의 얼굴은 참담했다. 죄송합니다. 놈들이 완벽하게 벽을 쳤습니다. 공식적인 증거로는 지훈이가 불리합니다. 지훈이는 제가 끝까지 보호하겠지만 저놈들 강인철, 황진석을 처벌할 물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역공을 당할 판입니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식적인 증거, 서류, 다수의 증언. 그것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해남 갯벌과는 너무도 다른 무섭고 단단한 세상의 논리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하늘 같은 군단장의 힘으로도 부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 벽을 부수려면 그 벽의 안쪽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옥수는 윤석호 중장을 바라보았다. 성이라. 예, 어머님.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젊은 장교 나한테 격을 따지던 그 아이. 한승우 중이 말입니까? 윤 중장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그래.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느냐? 군단 영창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를 기다리고 그 아이를 만나게 해다오. 예. 윤석호 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나하고 단둘이. 군단 사령부 영창의 면회실은 차가웠다. 벽은 연한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지만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가 났다. 한승우 중위는 계급장과 명찰이 모두 뜯겨나간 전투복을 입고 면회실로 들어섰다. 이틀 전 위병소에서 끌려나간 이후로 그의 시간은 멈췄다. 육사수석, 엘리트 장교, 완벽한 규정의 수호자.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군의 어머니를 능멸한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불명의 전역 혹은 그 이상의 처벌.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다. 헌병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면회인 들어오십니다. 한승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을 변호해줄 군 법무관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낡은 지팡이가 차가운 타일 바닥을 톡 찝는 소리가 들렸다. 한승우 중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그가 꼴이 이게 뭐냐고 모욕했던 박옥순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한승우 중위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쿵. 그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다. 죄송.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그것은 삼장에서의 공포에 질린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영혼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참회의 울부짖음이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격렬하게 떨었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게. 일어나. 한승우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개 들고 내 눈을 보게. 옥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한승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 사이에 뺨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옥순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에는 자신을 향한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자네 육사수석이라 들었네. 죄인입니다. 규정을 목숨처럼 여긴다고도 들었고 어리석었습니다. 아니, 옥순이 말을 잘랐다. 자네는 어리석은 게 아니야. 그저 오만했을 뿐이지. 옥순은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나에게 격을 물었지. 자네가 말한 그 격이 지금 내 손주를 죽이려 하고 있네. 예. 한승우가 반문했다. 옥수는 지금 육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지훈 일병의 고백, 황진석 병장의 가혹행위, 강인철 대대장의 은폐와 조작, 그리고 지금 완벽한 서류와 다수의 증언이라는 닫힌 문 앞에서 군단장마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한승우 중위는 처음에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강인철 중령과 황진석 병장의 이름이 나오자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강인철 대대장님.
그는 강중령을 떠올렸다. 위병소에서 자신의 뺨을 내리치던 그 공포에 질린 얼굴. 그것이 단순히 군단장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음을, 이지훈이라는 이름에 얽힌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발악이었음을 깨달았다. 황진석 병장. 그 이름도 알았다. 수색대대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교활한 병사. 하지만 강인철 중령이 병사 관리를 잘한다며 유독 감싸고 돌던 바로 그 병사였다. 한승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 강인철, 황진석은 서류를 만들었네. 자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규정과 서류 말일세. 옥순이 한승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잘 모르네. 서류 같은 건 볼 줄도 몰라. 윤장군 군단장은 너무 높아. 저 아래 놈들이 만든 거짓 서류를 뚫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옥순이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자네는 그 격과 규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닌가. 자네는 그놈들 강인철, 황진석이 어떻게 서류를 꾸미는지 그놈들의 방식 시스템을 알겠지. 자네는 그 벽의 안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한승우 중위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옥순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나는 자네를 벌하러 온 게 아니야. 자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러 왔네. 한승우 중위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자네의 그 잘난 머리로 자네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게. 그놈들이 숨겨둔 진짜 증거를 찾아내. 내 손주가 겪은 일이 진실임을 증명해내. 하지만 저는 영창에 갇힌 죄수. 윤 장군에게 말해 자네를 조사 협조자로 내보내달라고 할 걸세. 자네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닐세. 자네는 내 대리인이 되는 게야.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승우 중위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노파가 지금 다시 자신에게 동아줄을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었다. 자신이 규정이라는 칼로 상처 입힌 사람들을 위해 이제 그 규정이라는 칼로 진실을 파내야 했다. 어째서 저를 말했잖나. 옥순이 면회실 문을 열기 전에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도 내 손주 같아서 그런다. 문이 닫혔다. 한승우 중위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틀 전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리고 오늘 그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육사 수석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 수사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군단 영창의 쇠문이 다시 열렸을 때 한승우 중위를 데리러 온 것은 헌병이 아니었다. 3군단장 직속 부관인 김소령이었다. 그는 묵묵히 한승우에게 깨끗한 전투복과 수사 협조자라는 임시 신분증을 건넸다.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전투복이었다. 군단장님께서 사령부내 별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셨습니다. 한승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다. 그가 영창에서 나와 처음 본 것은 7월에 눈부신 햇살이 아니었다. 영창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낡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박옥순 할머니의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차에 오르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봄이었다. 한승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깨에 오만이 아닌 한 사람의 절박한 믿음이 올려져 있음을 느꼈다. 그 무게는 육사 수석 졸업장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웠다.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은 작았다. 책상 하나, 군용 침대 하나, 그리고 육사단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 필요한 것은? 김소령이 묻자 한승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의 오만함이나 영창에서의 절망감이 사라진 차갑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수색대대 3소대 전 인원의 개인 신상 기록, 외박 및 휴가 기록, 그리고 이지훈 일병의 자대 배치 이후 모든 상담 일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이병. 위병소 근무자입니다. 그를 이곳으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한승우는 자신이 모욕했던 그 첫 번째 증인을 떠올렸다. 김이병은 모든 것을 보았다. 불가능합니다. 강인철 중령이 그를 근무 태만을 이유로 다른 격오지 지피로 전출시켰습니다. 어머님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승우의 주먹이 쥐어졌다. 강인철이 벌써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치워버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승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박옥순 할머니의 손주를 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신봉했던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을 숨기고 피해자를 만들어냈는지 그 오염된 메커니즘을 해체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의 눈은 무서운 속도로 서류를 훑었다. 분석 1 거짓 서류의 패턴. 이지훈 일병의 상담 일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다. 피해 망상, 적응장애, 동료와의 잦은 마찰. 모든 보고서는 소대장 중위이 작성하고 대대장강 인철 중령이 결재했다. 한승우의 분석 패턴이 일정하다. 이지훈이 1차로 문제를 일으키고 황진석 병장이 2차로 그를 감쌌으며 소대장이 3차로 이지훈을 훈계했다. 모든 보고서가 황진석을 중재자 혹은 모범 병사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조작이다. 강인철은 소대장을 압박해 이 서류를 만들었다. 분석 2 황진석 병장의 권력. 그는 황진석 병장의 개인 신상과 복무 기록을 띄웠다. 특이사항 없음. 체력 우수. 모범 분대장 표창 대대장 표창. 한승우의 분석 강인철이 그를 감싸고 있다. 공식 기록은 깨끗하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돈을 봐야 한다. 그는 내부망으로 PX 이용 기록과 사이버 지식 정보방 PC방 이용 기록을 조회했다. 찾았다. 한승우의 눈이 번뜩였다. 이지훈 일병의 월급날은 매달 10일. 황진석 병장의 PX 이용 내역은 매달 11일과 12일에 집중적으로 폭증했다. 이지훈의 월급 20만 원이 그대로 황진석의 간식이 된 것이다. 분석 3약한 그는 3소대 전 인원의 휴가 기록을 훑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정기 휴가를 문제없이 나갔다. 하지만 단 한 명. 일병 최일구. 이지훈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그는 정기 휴가 3일 전에 복장 불량 및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고 휴가가 취소되었다. 징계 보고서를 올린 사람은 황진석 병장. 결재는 강인철 중령. 한승우의 분석 황진석이 최일구를 통제하고 있다. 휴가를 빌미로 협박했을 것이다. 최일구는 이지훈이 당하는 것을 모두 봤지만 자신의 휴가 때문에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그가 약한 골이다. 분석 4 괴물의 오만함. 한승우는 황진석의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용 기록을 더 깊게 팠다. 황진석과 그 무리 3명은 이지훈에 대한 가혹 행위 젖은 수건, 짬통 사건가 있었던 날 직후에 예외 없이 PC방을 단체로 이용했다. 한승우의 분석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는 습성이 있다. 특히 황진석처럼 오만한 놈은. 그는 무엇을 했을까? 인터넷 불법 도박? 아니, 그건 돈이 든다. 그는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한승우는 가설을 세웠다. 황진석은 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군 내부망 PC로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휴대폰. 군 규정 위반. 한승우가 그토록 혐오하던 행위.
바로 그 규정 위반 속에 모든 것을 뒤집을 증거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모든 분석을 마친 보고서를 들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군단장 윤석호 중장에게 직보했다. 군단장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물건입니다. 사람은 이지훈 일병의 동기 최일구 일병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물건은 황진석 병장이 불법 반입한 두 번째 스마트폰입니다. 그 안에 모든 영상이 들어있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나? 제가 바로 그런 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승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는 규정과 시스템을 맹신했습니다. 황진석은 자신의 폭력이 곧 그 부대의 시스템이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윤석호 중장은 한승우의 눈을 지켜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이 없었다. 오직 확신과 지독한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집념만이 남아 있었다. 좋다. 윤 중장이 결단했다. 사람은 내가 부르고 물건은 자네가 찾게. 작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건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작전 1 약한 고리. 다음 날 오후 3소대 일병 최일구에게 군단 의무대 긴급 치과 진료 명령이 떨어졌다. 강인철 중령은 의심했지만 군단 의무대의 명령을 대대장 따위가 막을 수는 없었다. 최일구는 공포에 질린 채 의무대 버스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지훈과 한패로 몰려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군단 의엠대 치과 진료실. 그곳에는 치과 군의관 대신 전투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한승우 중위가 앉아 있었다. 한중위님? 최일구는 사색이 되었다. 한승우 중위는 수색대대에서 가장 무서운 규정에 미친 장교였다. 앉아라, 최일병. 한승우는 서류나 규정집 대신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겁먹지 마라. 나는 너를 징계하러 온 게 아니다. 한승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 자신이 위병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는지. 나는 괴물을 보지 못했다. 내 눈앞의 규정집이 더 중요했으니까. 너는 어땠나? 저는 황진석이 두려웠겠지. 너의 휴가가 잘릴까봐. 최일구의 눈이 커졌다. 나는 지훈이 할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는 지훈이에게 죄를 지었고. 이제 속죄할 시간이다. 한승우는 녹음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최일구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최일구는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잡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훈이가 짬통에 머리를 박던 날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황 병장이 제 휴가증을 찢으면서 너도 저렇게 되고 싶냐고 했습니다. 영상 말이 맞나? 네. 최일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폰이 있습니다. 황 병장 관물대 제일 아래 칸 파란색 단백질 보충제 통 안에 숨겨뒀습니다. 비밀번호는 자기 생일입니다. 0816. 최일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작전 2 폭탄 제거. 같은 시각 3군단장 윤석호 중장은 육사단장 강평호 소장을 불렀다. 강 소장. 지금 당장 육사단 전 부대에 비상소집 훈련을 발령하게. 예. 군단장님 지금은 불만 있나? 아닙니다. 즉시 발령하겠습니다. 오후 3시. 육사단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전 병력. 즉시 연병장으로 완전 군장 집결. 훈련 상황. 훈련 상황. 수색대대 막사가 발칵 뒤집혔다. 황진석 병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관물대에서 전투복을 꺼냈다.
강인철 대대장은 사단장에게 불려가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막사를 비우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비상 사이렌 소리에 묻혀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수색대대 막사 뒤편 헬기장에 조용히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한승우 중위와 군단 직속 헌병대 특임대 SDT 대원 2명이었다. 그들은 사복 차림이었다. 5분 주겠다. 한승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속죄의 순간이었다. 그는 3소대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갔다. 황진석 명찰이 붙은 관물대. 그는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맨 아래 칸 파란색 단백질 보충제 통이 보였다. 한승우는 뚜껑을 열고 통 안에 손을 찔러 넣었다. 하얀 가루 속에서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다. 비닐에 쌓인 검은색 스마트폰.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0816. 잠금이 풀렸다. 그는 갤러리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것은 지옥의 기록이었다. 첫 번째 영상. 어두운 창고. 하하 하는 비웃음 소리. 그리고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들리는 젖은 수건이 살을 때리는 소리. 두 번째 영상. 식당. 카메라가 짬통을 비춘다. 그리고 황진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야, 이지훈. 먹어. 내가 좋아하는 짬밥이잖아. 싹싹 긁어 먹어.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한승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에 비틀거렸다. 자신이 꼴이 이게 뭐냐고 모욕했던 그 할머니의 손자가 자신이 규정으로 지키려 했던 그 군대 안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도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던 세계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킨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비틀거리며 막사를 빠져나왔다. 저 멀리 연병장에서 강인철 대대장과 황진석 병장이 훈련 대열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한승우는 헬기에 오르기 전 그들을 향해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그 지옥의 증거가 담긴 스마트폰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강인철 중령과 황진석 병장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한승우는 헬기에 올라타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 박옥순 할머니가 머무는 영빈관의 번호를 눌렀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잠겨 있었다. 어머님, 증거 찾았습니다. 한승우 중위의 울음 섞인 보고를 받은 박옥순 할머니는 그저 눈을 감고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었다. 고맙네. 내 손주. 그 한마디에 한승우는 앵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3군단 사령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방 안에는 3군단장 윤석호 중장, 육사단장 강평호 소장, 그리고 상석에 박옥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헌병대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수색 대대장 강인철 중령과 황진석 병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승우 중위는 그들 뒤편 증인석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강인철 중령. 윤석호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자네가 어젯밤까지 제출한 이지훈 일병의 허위 보고 및 정신 이상 소견서일세. 그가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한승우 중위가 가져온 스마트폰을 들었다. 자네가 모범 병사라고 표창까지 준 황 병장의 업무 일지더군. 윤 중장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하하. 야, 이지훈. 먹어. 내가 좋아하는 짬밥이잖아.
화면 속에서 황진석 병장의 비웃음과 함께 이지훈 일병이 짬통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는 모습이 재생되었다. 퍽, 퍽, 퍽. 어두운 창고 젖은 수건이 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강인철 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황진석 병장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함정입니다. 윤석호 중장은 영상을 끄지 않았다. 그는 그 끔찍한 소리가 회의실을 계속 울리게 두었다. 조작?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들었다. 이것은 자네에게 휴가를 빌미로 협박당했던 최일구 일병에 잡힐 진술서다. 자네가 이지훈의 월급을 갈취한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자네의 두 번째 폰 비밀번호 816까지 모두 일치하는군. 황진석 병장의 입이 닫혔다. 윤석호 중장은 마침내 시선을 강인철 중령에게 고정했다. 강인철 중령. 자네는 지휘관이기를 포기했다. 군단장님. 자네는 한 병사의 절규를 사소한 일로 치부했고 진실을 부대 명예라는 더러운 보자기로 덮었으며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았다. 자네가 지키려 한 것은 부대도 명예도 규정도 아니다. 오직 자네의 안위뿐이었어. 그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군사법원으로 직행시키게. 한치의 자비도 없을 걸세. 강인철 중령과 황진석 병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윤석호 중장, 박옥순 할머니, 그리고 한승우 중위. 윤 중장은 한승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엄격했다. 한승우 중위. 네. 자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은 사실이다. 자네의 속죄하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자네가 어머님께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다. 한승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네는 오늘부로 육사단 수색대대에서 보직 해임된다. 그리고 육군본부로 발령 대기한다. 예. 한승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불명의 저녁이 아니었다. 자네가 그토록 맹신하던 그 규정과 시스템에 자네 같은 놈들 때문에 구멍이 뚫렸다. 윤 중장은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발령장을 꺼냈다. 자네는 육군본부 병영문화혁신단 소속 심리상담장교로 보직을 변경한다. 심리상담 말입니까? 그렇다. 자네는 규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니, 이제 그 허점을 메우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자네의 그 잘난 머리로 서류 뒤에 숨은 병사들의 피눈물을 읽어내는 일을 하란 말이다. 그것은 징계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옥순이 말했던 다시 세울 기회였다. 한승우는 윤석호 중장에게 경례를 붙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박옥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그는 옥순의 거칠고 뒤틀린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제가 지키려던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평생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진짜 격이 무엇인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감사합니다. 옥수는 말없이 반대편 손으로 그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며칠 뒤 박옥순 할머니는 해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지훈 일병은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3군단 사령부 본부대라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전출이 완료되었다. 부대 정문. 7월에 맹렬했던 태양은 어느새 한풀 꺾여 있었다.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여기는 다들 잘해주세요. 군복이 바뀐 이지훈의 얼굴에는 비로소 20살 청년의 편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옥수는 가방에서 그 끔찍했던 날 가져왔던 약과와 육포를 꺼내 손자에게 안겨주었다. 이거.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왔는데. 아까워서 어째. 먹어라.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됐다. 내년 봄에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옥수는 손자를 뒤로 하고 윤석호 중장이 내어준 차에 올랐다. 차가 민통선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8달이 흘렀다. 강원도 철원의 살을 애는 겨울이 지나고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는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박옥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갯벌에서 캔 바지락을 다듬고 있었다.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네고 갔다. 손자 지훈의 편지는 아니었다. 발신지는 낯선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였다. 옥순이 편지를 뜯자 낯익지만 단정해진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한승우 중이었다. 어머님께 봄이 왔습니다. 이곳 양구는 아직 춥지만 그래도 눈이 녹은 자리에서 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 병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고 집안이 어려워 자꾸만 엇나가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서류에는 적응장애, 반항적 성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아이를 규정대로 징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대신 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휴가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외 규정을 찾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제가 잃어버린 격을 다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디 해남의 봄 평안하십시오. 박옥순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보았다. 담벼락 너머로 남편 임철규 장군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남편은 이 땅을 지켰다. 그리고 그녀는 그 땅에 살아가는 아들들을 지켜냈다. 해남의 갯벌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